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시각까지 10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 정문에서 5분간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선입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의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가 파나마 선적의 LPG 운반선과 충돌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일부 탑승객은 에어포켓에서 3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경북 예천 군민들이 해외 연수를 가 가이드를 폭행하고 추태를 부린 군의원 모두 사퇴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폭행을 한 박종철 의원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폭행 혐의에 이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조 씨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들이 징계 후에도 너무 쉽게 현장으로 돌아오는 대한체육회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75m 굴뚝 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극한으로 대치하던 파인텍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425일 만인 오늘 오전 극적으로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해고 노동자 5명을 복직시키고 3년간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굴뚝에서 내려온 홍기탁, 박준호 씨는 감사의 마음을 시민사회에 건넨 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42년 동안 몸담은 법원을 떠날 때까지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2년 전 임기를 마치면서 그는 재판의 독립을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그가 다시 대중 앞에 선 건 약 8달 뒤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7달 뒤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꽃다발을 받으며 떠났던 대법원 정문에 피의자로 다시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죄,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조사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가장 꼭대기층 1522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 2명이 함께 앉아서 부부장 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희망에 따라서 모든 과정은 영상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의혹, 강제징용 소송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했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수사팀 박주성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와대와 또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의로 결론을 늦추려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어서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부터는 단성한 부부장 검사가 나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를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의혹이 많아서 오늘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언제 몇 번을 더 부를지 등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검찰이 또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늦어도 자정쯤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귀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오늘 사법농단 관련 저희 보도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속 취재해온 한민용 앵커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시간은 짧았지만 몇 가지 넘겨들을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분에 걸친 입장 발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해다, 편견이다, 선입견이다 이런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키워드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건지 먼저 이 김선미 기자의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 거래나 판사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또 기억이 나는 대로 답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 법관들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의 말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혐의 대신 후배 판사들을 거론하며 지시나 보고 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입견, 선입관이란 표현도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강조한 겁니다. 소환되는 피의자가 뚜렷한 반박 증거 없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여론전을 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이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오늘의 검찰 출석, 이 양 전 대법원장의 그간의 이력으로 봤을 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42년간 판사 세계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헌정사상 첫 검찰 소환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건데요. 대법원장으로 일할 땐 새내개 판사들에게 재판과 또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던 대법원장이었지만 지금은 이 독립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서게 된 겁니다. 예. 송우영 기자가 양 전 대법원장의 취임식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서울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서울에서 지냈고 1999년엔 서울중앙지법 화산 수석부장 판사로 IMF 위기로 줄도산된 기업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대법관에 이어 퇴임 직후 다시 대법원장이 되면서 법관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임기 중 정부와 기업의 우호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경남고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휘했던 수장의 신분이 검찰 수사 7개월 만에 피의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이번에는 한민용 앵커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들, 또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사의 핵심,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먼저 이 문건부터 한번 보시죠. 예. 문건 지금 법원이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공개했던 문건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각종 재판들이 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거세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예, 그런 의혹들 중에 가장 핵심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늦추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되는 거죠. 근데 소송 지원을 위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장 등이 이른바 삼청동 공간회동을 했죠. 이건 저희가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을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조사를 했는데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를 했다는 취지를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죠. 김앤장과 미리 접촉을 했었던 정황도 파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불러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서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만났던 장소엔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빼놓을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이 됐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네.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 서명이 들어가 있는 문건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매년 초 법원 행정처가 만드는 문건인데요. 이 판사 불이익 문건이라는 걸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문건인데요.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저기 이렇게 V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양 전 대법원장이 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네, 본인과 의견이 다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직접 관여한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한 후에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렀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번 사건에 다른 고위 법관 출신들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와 함께 인물 관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양 전 대법원장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두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제임스 썰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예,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양 전 대법원장으로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이미 기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요한 연결고리인 임종원 전 차장에게 지시를 받았던 또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여기 보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러 차례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 관보에 정직 6개월 징계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이 이 둘을 재판에 넘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관급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징계는 받았는데요.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예,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목 성명보다 더하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권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늘 기자회견은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와 많이 비교됐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뛰어넘는 황제 출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골목 성명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다수 법원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평화당은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치 탕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인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시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이 해역을 지나던 LPG 운반선의 배 옆쪽을 들이받친 건데요. 선장과 낚시객 3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뒤집어진 어선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찬 배 안쪽에선 구조 활동이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불어요, 코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km 해상에서 9.7톤급 낚싯배 무조코가 전복된 건 오늘 오전 5시쯤입니다. 무조코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전남 여수 국동항을 출항했습니다. 선장 57살 최모 씨와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12명이 구조됐지만 3명은 끝내 숨졌고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인데 V패스가 꺼져 있어 정확한 황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무조코가 전복된 건 3,000톤급 LPG 운반선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LPG를 싣고 울산에서 중국으로 가던 파나마 국적의 배입니다. 당시 운반선 선장은 잠을 자고 있었고 당직 사관이 배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해경에 신고하고 바다에 떨어진 승객 1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충돌 상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운반선 왼쪽 앞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낚싯배는 1분도 안 돼 뒤집혔는데요. 탑승객 2명은 선실 에어포켓에서 3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낚싯배 무조코는 충돌 후 채 1분이 안 돼 뒤집혔습니다. 우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컸어요? 아니면은? 컸죠. 사람이 요 있는 사람 다 날아갈 정도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59살 김모 씨는 다른 일행 2명과 선내실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에어포켓이 만들어졌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뒤집힌 배 위에 올라탄 낚시객에게는 쉴 새 없이 생사를 알렸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차가운 바닷물에서 버티기를 3시간. 해경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 있어요? 몇 명이에요? 마침내 해경에 구조됐지만 일행 중 1명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암흑이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대답이 없고. 이번 사고에서도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된 생존자 9명 중 8명이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숨진 3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벽 시간 잠을 자기 위해 벗어뒀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미처 입지 못한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생존자들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무조코와 충돌한 LPG 운반선은 도착을 했나요? 네, 조금 전 필리핀인 당직 사관과 선원 1명이 이곳 통영항 해경 전용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반선은 3,000톤급이라 직접 배를 대지는 못하고 여기서 8km쯤 떨어진 임시 계류장에 정박 중인데요. 그곳에서 당직 사관과 선원 1명이 해경 경비함정을 갈아타 이곳에 도착했고 다시 여기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통영 시내 해경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네, 당시 선장은 자고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직 사관인 필리핀 선원이 배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당직 사관은 충돌 지점 1.6km 앞에서 낚싯배가 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아 급히 기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또 최초 신고를 할 당시 무조코가 전복된 것만 전하고 충돌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2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죠. 현재 구조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소 이곳엔 통영해경 소속 경비함정 20여 척이 정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모두 구조 활동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낚시객 2명을 찾기 위해 밤새 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배 기자, 무조코의 항적이 어제 오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무조코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부터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V패스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뒀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무조건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에서 갈치를 낚는 걸 숨기기 위해 식별 장치를 꺼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육지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꺼지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경 부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폭행 혐의에 이어서 성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폭행 사건을 변호하던 로펌이 사임 의사를 전달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폭행 고소 사건은 논의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들을 상습 폭행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흘 뒤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은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성폭행 피해가 폭행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폭행에 얽힌 쟁점들은 이제 성폭행 의혹과 맞물려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은 로펌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인데 추가 성폭행 고소 부분에 대한 법률 대리는 애당초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를 찾아 성폭행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 씨 측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지난 5년간 빙상의 체육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 징계가 내려진 종목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징계를 받고도 가해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그렇게 가해한 코치라든지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계속 지도 생활을 하고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모임 젊은 빙상인연대는 성폭력 피해 사례만 5건 확인했지만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한체육회가 지난 5년간 결정한 징계 현황을 보면 빙상이 5건으로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빙상계의 폐쇄성 속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 정도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도 쉽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국가대표를 떠났던 전직 코치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육계 전체 현황을 봐도 최근 5년 동안 폭행과 성폭력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들은 10명 중 4명꼴로 다시 현장에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대책들은 쏟아지지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대처는 보여주기에 그쳤습니다. 최근 발표한 폭행 및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선수 10명의 성폭력 피해를 확인했지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운동 지도자의 징계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빙상계가 이번엔 선후배 간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년 전 평창올림픽 때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선수가 선배인 노선영 선수가 폭언을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은 두고두고 논란을 남겼습니다. 맨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으로 팀 기록이 결정되는데 앞선 두 선수는 뒤처진 노선영과 별도로 마지막 스퍼트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가 끝나고 김보름이 웃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선영을 이른바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김보름은 1년이 흘러 입을 열었습니다. 스케이트 타면서는 물론이고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라커룸으로 또 이렇게 불러서 폭언을 하는 적도 많았고. 선배인 노선영이 2010년부터 폭언을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보름은 지난 문체부 감사 때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빙상연맹을 감사했고 팀 추월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에 노선영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선후배 간 불화 문제가 터지면서 빙상계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몽골 우리대사관 고위 외교관이 현지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몽골의 한 언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대사관 측은 직원들끼리 회식 도중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올라온 몽골 언론인 티모 씨의 페이스북 영상입니다. 몽골인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옆에는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신체 접촉도 눈에 띕니다. 남성은 주 몽골 대사관 고위 외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사관은 JTBC 취재진에 해당 외교관이 자택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관이 자는 사이 직원들끼리 다툼이나 경비원이 들어와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 직원이 이제 옷을 벗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촬영하고 그러니까는 가려졌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파견자로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 일이 지난해 9월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엄정 대응을 강조했던 때입니다. 외교부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추태 문제가 불거진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연수를 간 의원 대부분은 사과는커녕 의회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요. 뿔난 국민들은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북 예천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예천군 의회 앞인 것 같은데 뒤로 커다란 현수막이 보입니다. 네, 제 뒤를 보시면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적은 대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쓰고 붙인 사람, 막장 해외 연수로 논란이 된 군 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군민들입니다. 이런 군 의원을 뽑아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엔 이 앞에서 군민들이 108배를 하며 사죄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군민들이 집회까지 열었다고요? 네, 이곳 예천은 인구 5만 명 남짓의 조용하고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중심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군민 100명이 집회를 연 겁니다.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 의원 전원 사퇴입니다. 집회 이후엔 이곳 의회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또 의장을 만나서 의원 전원 사퇴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종철 의원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서 사과를 한 후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했던 박종철 의원이 오늘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연신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포토라인 주변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사가 좀 길어져서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도 박 의원은 이 버스 안에서 의장이 초선 의원을 비난을 하는데 가이드가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자 화가 나서 때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특정 몇몇 의원이 아니라 군 의원 전체를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열흘가 지난 오늘까지도 다른 의원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의회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좁고 기다란 계단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75m 높이의 굴뚝에서 싸워왔던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 이 두 사람이 425일 만에 다시 땅을 밟았습니다. 이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해고 노동자 5명을 복직시키고 최소 3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회사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려온 파인텍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류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게! 고맙다. 먼저 좀 안 울려고 그랬는데 감사하다는
부족한 5명인데 노동조합 하나 지키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오시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짧게 이 자리에서는. 믿고 좀 가입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좀 부탁드려요. 곳곳에 아픈 현장들이 많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합의가 향후에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인텍 노동자 5명은 오는 7월 1일 그리던 일터로 돌아갑니다. JTBC 유정프입니다.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5.18 민주혁명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 광주에 왔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진실규명을 저해하거나 걸러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를 적극 추천하는가 하면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지휘관을 추천위원으로 검토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임하라는 집회에 지씨의 육사 동기 병길남 씨가 참석합니다. 광주에 북한의 특수군 부대가 같이 섞여서 이렇게 한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한 역사로 이렇게 포장돼 있다는 것을. 변 씨는 5.18 당시 3공수여단 소속 대대장으로 실제 광주 진압에 참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국당은 또 다른 공수부대 대대장이었던 임수원 씨도 후보군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만원 씨는 오늘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거기에 가면 망신당할 거고 지만원을 배신한 간신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한국당에 협조하지 말란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부대 지휘관을 조사위원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한국당은 뒤늦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변길남 의원이 내정된 거 맞나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에선 5.18 희생자와 부상자 어머니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이들은 한국당이 자격을 갖춘 조사위원을 선정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 참여할 가능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노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요. 이 5.18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동의해서 통과시킨 특별법이 법적 근거입니다. 2018년 2월에 그 재석 의원 202명 중에 158명이 찬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상당수 동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광주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지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법은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헬기 기총사격 의혹과 함께 2017년 8월 JTBC 보도로 제기된 무장 전투기의 출격 대기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JTBC 보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 항공기에는 그 MK-82 500파운드 그걸 2발 장착하고 공대지 무장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를 직접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후 국방부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이게 조사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예. 자, 어떤 진상을 규명할 것인지 법에 규정이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간인 학살, 그리고 당시 최초 발포 경위 및 책임자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분에 보시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뭐 민간인 학살이나 최초 발포 경위 책임자 이런 부분들 다 납득이 가는데 북한군 개입 여부가 이 진상 규명을 하는 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당과 지지층의 요구 때문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법에 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자 딱 돼 있거든요. 대상이 7글자 북한군 개입 여부. 예, 자유한국당의 주장으로 들어갔죠. 네. 예. 이게 법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북한군. 예. 그렇군요. 결국 이런 주장 때문에 지만원 씨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80년 강조의 민간인 학살과 이 발포 명령자 색출 같은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이 진상 규명 요구에 따라서 이제 구성하게 된 조사위원회에 정반대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조사위에 포함시키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음 주 초쯤에 이 명단이 발표가 될 텐데요. 여전히 친박계 일부 의원들 일부가 이제 적극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적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였습니다.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는 걸로 지난달 결정이 났죠. 당시 상장을 폐지할지 말지를 심사한 기업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이 상장 폐지에 대한 회의는 단 한 번, 그 시간도 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 중단을 연장해서 논의를 거듭했던 경남제약대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소 소속 위원 1명과 외부 위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경영 투명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비판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개선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선 기간 부여나 재심의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유지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거래 중단을 연장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상장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건데 이런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별도의 개선 기간 없는 상장 유지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4시간 30분 만입니다. 상장이 통과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던 상황에서 거래소가 그런 판단을 너무 성급히 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보통 2시간 걸리는 회의인데 훨씬 더 길었다며 외부의 어떤 시각 때문에 끌고 간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은 로비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대한 그 우려는 불투명할 때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그 공감을 얻을 수준으로 좀 재구성이 필요하네요. JTBC 이윤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간 지 하루 만에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40분짜리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오찬장부터 환영 행사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기간 모습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경례를 하며 평양을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김 위원장의 방중을 40분가량의 기록 영화로 보도했습니다. 숙소인 자오위타이에 도착하자 중국 관계자들의 환영이 이어집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는 모습은 느린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선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장면에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해 나가는 문제와 이어진 환영 공연에서는 합창과 춤 등이 이어졌습니다. 제약회사 퉁런탕에서 직원들이 한약재를 다루는 모습을 김 위원장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베이징 호텔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모습도 방영됐습니다. 당초 수행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도 환영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김 수사관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대검은 지난달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정보 제공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징계인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감찰 결과에 반박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 수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나절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역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김 수사관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에 앞서 이미 징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사고 순간 함께 탄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건강해지면 보험금 받아서 쇼핑을 가자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문자를 지인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였습니다. 검찰은 박 씨 차량의 블랙박스도 분석했습니다. 사고 순간 박 씨가 앞을 보지 않고 동승한 여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승자 쪽으로 손도 뻗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동승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과 친구들은 증인으로 나서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배모 씨는 가해자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비난하는 사람들의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간 가족이 2주째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근처 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수도권 병원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살 김모양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 가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김양이 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근 강원도 춘천의 강원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환자도 보낸다, 들어올 자리가 없다. 결국 자리가 날 때까지 아이는 강원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대기 중이고 가족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3일 있으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텔방을 이제 전전하고 있었는데 거절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소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없는 병원도, 소아중환자실 자체가 없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은 13곳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마저도 30%만 소아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담의사는 더욱 부족합니다. 인력도 더 많이 들고 시설도 더 많이 필요하고 병원에 돌아오는 수익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9개의 병원을 선정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나마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운영 중인 센터는 3곳뿐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일본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작심하고 내뱉은 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등 문제에 대해 일본의 겸허한 입장을 가지라고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司法府も含めた当事国全体拘束をするものであります。
見直すべく責任を負うのも当然なことながら韓国側であります。 한국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도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발언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자민당까지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민당 외교부의 회의에선 주한 대사를 초치하거나 한국인의 취업 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쾅쾅쾅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쾅쾅쾅이란 키워드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자 조선일보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면 이 전 대통령은 차 유리창을 쾅쾅쾅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10m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0m 거리에서 들릴 정도면 상당히 세게 두드린 건데 원래 호송차는 그렇게 두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일단 그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도 호송차가 지나가는 길목인 서울중앙지법 정문에는 이재호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주호영 의원 등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이 차량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손을 흔든 사람 중에 한 명에게 이 전 대통령이 왜 창문을 두드렸는지 저희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호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드린 것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 좀 나 좀 봐라, 뭐 이런 의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송차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지자 입장에서는 손을 흔들고 있지만 안에 이 전 대통령이 있을 거란 추측만 할 뿐인데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여기에 있는 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두드렸고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호송차가 이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쾅쾅쾅 두드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9일에 이어서 오늘은 3차 공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휘청거린 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벽을 짚으면서 어렵게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난 9일, 그러니까 2차 공판에도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오늘 장면이고 지난 9일 때도 이렇게 가면서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 벽을 짚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군요. 아무래도 수감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보면은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나온 건데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권 씨는 자신의 남편의 김 씨의 차명재산에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재산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를 따지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권 씨는 이 자리에서 남편은 집안일과 바깥일을 분리해서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남편이 죽고 나서는 대통령 말만 믿었다고 말해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권 씨는 수감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늘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해찬 할아버지입니다.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모습인데 이해찬 대표를 할아버지라고 한 겁니까? 네, 오늘 이해찬 당대표가 자신이 할아버지임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는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열린 건데 예.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찾아간 현장은 바로 서울의 한 유치원이었습니다. 예. 보통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현장에서 회의를 열기는 하잖아요. 유치원을 찾아간 거는 그만큼 이제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에도 최소 330일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은 그 안에라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도 빠른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예, 지금 많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치원법 개정안 상당히 또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교구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엿보였는데요. 또 이 대표의 발언만 보더라도 그런 노력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예. 먼저 이 대표는 자신이 유치원에 간 손주를 둔 할아버지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이 잘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후에도 이 같은 발언을 계속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몇 살짜리부터 받아요? 5살, 6살, 7살입니다. 만 3세, 4세, 5세. 내 손자보다 1살 어리네요. 예, 4살, 5살 정도 되는 손자가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군요. 자신도 이제 할아버지고 그렇게 잘 아는 만큼 잘 처리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오늘은 준비된 원고를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자신의 발언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또 이 자리에 온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또 유치원생들과도 지도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는데 다만 민주당의 지도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저 놀기에만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도 한번 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홍영표 원내대표가 악수를 청하자 마지못해 악수를 해주기도 했고요. 예. 또 이름을 물어보자 대답 대신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민주당은 다음 현장 최고의 그 장소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눈 덮인 가파른 산비탈에 헬기를 대는 일.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프스 산맥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무릎을 다쳐 꼼짝도 못하던 순간 스케이트 서포트는 스케이트 날 모양의 스키드를 경사면에 지탱해 헬기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갸우뚱해서 그 날개가 거기 눈 쌓인 곳에 이렇게 언덕에 부딪히거나 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기술이라 평소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내일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텐데요. 서쪽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 영서, 대구와 경북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이야기를 강보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